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간의 캐나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말했고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항복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에 평년보다 엿새가량 이른 장마가 시작돼 모레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9개국 정상과 회동을 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외교 무대에 데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보낸 이틀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9개 국가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첫날 남아공과 호주를 시작으로 둘째 날은 브라질, 멕시코, 인도, 영국, 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캐나다 총리까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국제무대 데뷔 전이었음에도 큰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벼운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정상외교를 잘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양자회담은 없었지만 오찬 때 바로 옆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누고 가벼운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대 세션에서 두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발언에선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이 글로벌 경제 성장의 관건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 발언에선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의 성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을 알린 걸 꼽았습니다. 이번에 만난 정상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성공적인 외교 무대 데뷔였다면서 각국 정상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캘거리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이번 순방에선 김혜경 여사의 외교 데뷔도 주목받았습니다. 첫 공식 석상에 한복 차림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기도 했고 대선 이후 처음으로 캐나다 동포를 만나는 단독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김 여사의 영부인 외교는 어땠는지 표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첫 단독 일정으로 한인회관을 찾은 김혜경 여사. 동포들의 큰 환호 소리에 김 여사가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한 명씩 손을 잡아줍니다. 김 여사는 낭랑한 아나운서와 듬직한 회장님들이 계시니 대통령이 오셔야 할 자리인데 제가 괜히 온 것 같다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해외 동포들이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간절한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하는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조국의 걱정 때문에 한동안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께 바라보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여사는 또 캐나다 국립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방문해 현지 장애예술가를 격려했습니다. 이번 G7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외교 무대에 첫 발을 내디딘 김 여사는 활발히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하고 절제된 행보를 이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는데 첫 순방에서 강렬하고 화려한 의상을 소화했던 김건희 여사와 달리 김 여사는 수수한 옷차림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김 여사가 리셉션에서 선보인 녹색 저고리 차림의 한복을 언급하며 의상 때문인지 참석자들로부터 사진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면서 최후 통첩을 보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대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희 기자, 실제 군사 개입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쟁은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관련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I like to make the final decision 1 second before it's due, because things change.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최후 통첩을 이미 보냈다며 이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란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따를 것이라며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군사작전에 돌입할 경우 이란이 중동 내 미국 기지를 공격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며 긴장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공격에 이어 사이버 공격 가능성까지 우려하며 자국 내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국제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방이 엿새째 계속되면서 포화에 휩싸인 양국의 시민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공격당한 이란에서는 폭격을 피해 튀르키예로 피난 가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도 민간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도시 탐라의 주택가. 아수라장이 된 거실 바닥엔 깨진 유리가 널브러져 있고 그 옆 계단도 무너진 잔해로 가득합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아내와 2 딸을 잃은 이스라엘 시민은 망연자실하기만 합니다. איבדתי את היקר שלי, את היקר. איבדתי את הבית שלי, את הרכבים, את הכל. זה לא חשוב, זה לא חשוב. אני חסר כל. 폭격을 피해 지하철역으로 몸을 숨긴 시민들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잘 준비를 합니다. Our city has very, very old buildings without shelters and without safe spaces. So that is why I'm here with my son and my little baby daughter who is 4 months old today. 선제 공격을 당한 이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인 테헤란을 비롯한 도시 곳곳에서 연기같이 솟았고 폭격을 받은 건물들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옆 나라 튀르키예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اما مجبور بو سفر مجبور کالدم geldi biraz savaşa korktum geldim gelmeyi çok sevmiyorum ama yeni geldi. 엿새째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민간인들의 고통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지만 결과는 또 같았습니다. 미 연준은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기 직전까지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기준금리를 최소 2%포인트는 낮출 것을 촉구하며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Now we have a man that just refuses to lower the Fed rate, just refuses to do it. And he's not a smart person. 그러나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차례 연속입니다. This year are likely to push up prices and weigh on economic activity. 파월 의장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부에선 이미 나타나고 있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동결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상호 관세 발표 후 첫 미 성장률 전망치도 1.7%에서 1.4%로 낮아졌다고 봤습니다. 여전히 소비자 물가가 높고 실업률은 더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이로써 한미 간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 연준은 연말까지 2차례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며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평년보다 엿새가량 이른 장마 소식인데요. 특히 내일 밤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보된 가운데 모레까지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촬영한 한반도 영상입니다. 서쪽과 남쪽을 중심으로 많은 비구름이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충남 서해안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평년보다 엿새가량 빠른 장마인데 오늘 밤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시간당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모레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일 밤 중부지방에 폭우가 예상되면서 올해 장마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집 주변 배수구나 빗물바지를 미리 점검하고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등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장마는 정체전선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며 중부지방은 모레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어제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취약계층엔 추가 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공언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이 당정 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주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보편 지원으로 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고소득층 등 일부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선별, 차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편을 기본으로 해서 맞춤형 지원, 또 어려운 계층, 또 어려운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무회의 상정 전 구체적인 액수 언급을 삼갔지만 당정은 대다수 국민 25만 원, 차상위 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상위 10%엔 15만 원 지급을 검토해왔습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리고 코로나19로 가중된 자영업자의 채무를 일부 대신 갚아주는 지원도 이뤄집니다. 추경 규모는 1, 2차를 합쳐 약 35조 원이라고 했는데 지난달 통과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 원임을 고려하면 이번 2차 추경은 2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빠른 추경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찔끔 추경은 언발의 오줌 누기라며 1차 추경보다 늘어난 규모를 반겼지만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4년 동안 존재를 몰랐다가 이제야 발견한 건데 MBN 취재 결과 검찰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우연히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놓친 그간의 수사가 부실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수백 개의 김건희 여사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나눈 3년 동안의 통화 내용입니다. 녹음 파일에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등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는 정황을 담은 대화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여사 육성 녹음을 검찰이 발견한 건 우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찾으려는 자료는 따로 있었고 확보된 자료에서 우연히 육성 파일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 수사가 시작된 4년간 앞선 수사팀은 해당 육성 파일의 존재를 몰랐고 결국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전 수사팀 관계자들은 직원과 전화로 주문을 한 다른 증권사 계좌와 달리 미래에셋 계좌는 HTS 주문을 이용한 만큼 관련 녹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간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가 재수사 2달 만에 나오면서 그간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건 바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맡은 민중기 특검입니다. 최근 검찰이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특검의 기소도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이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특검보 4명을 임명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영근, 박상진, 문홍주, 오정희 변호사로 구성된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소명과 독립을 지켜나가겠다며 임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민특검은 어제 특검보들과 함께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남부지검, 금감원을 차례로 방문해 김 여사를 수사해온 검찰 책임자들을 만났습니다. 수사팀 구성만 남은 만큼 이르면 이달 말에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최근 검찰이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확보하면서 속도가 붙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입니다. 사실상 김 여사 소환 조사와 기소만에 남겨둔 만큼 특검이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사건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검찰이 특검 공식 출범 전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나옵니다. 특검 준비 기간에 도이치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서울 광화문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공식 사무실이 준비되기 전까지 특검은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 오피스를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죠.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시점과 입원 시점이 맞물리면서 회피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여사 측이 검찰의 소환 통보가 도착한 건 입원 이후였다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오히려 특검을 반기고 있다며 의혹을 털 기회로 여긴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를 두고 여당 등 일각에서는 수사 회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한 시점과 입원한 시점이 같은 날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소환 통보서를 발송한 건 입원한 날과 같은 16일이었지만 실제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가 도착한 건 입원 뒤인 그제였다는 겁니다. 입원 이유도 지병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이 있어서 입원한 거지 특검서를 피하기 위한 건 아니다는 거고 소환 요구했은 건 알고 있고요. 응하지 않아도 바로 특검을 넘어갈 텐데요. 또 김 여사가 특검을 오히려 의혹 해명의 기회로 반기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건진법사 샤넬백 의혹에 대해서도 교환한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김 여사가 신발을 본 적도 신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을 밝혀야 하는 특검은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 소환 조사가 김 여사의 입원에 막힌 상황인 만큼 특검 조사 역시 입원 시기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할 내란 특검이 계엄군 사령관들이 맡고 있는 군사 재판은 넘겨받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특검법이 넘겨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현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현직 군인들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지휘를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이 대표적입니다. 어떻게 하냐라고 전장관이 물어봐서 제가 국회하고 그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곧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내란 특검법은 이 재판들을 특검이 가져와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은 군사법원 재판을 가져오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간법원으로 가져올 경우 재판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맡은 사건의 1심 재판 관할은 군사법원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달라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군사재판에서는 전직 사령관들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민간법원에서는 쓸 수 없는 이유 등입니다. 특검 파견검사들이 논의해본 결과 군사법원 재판은 특검이 아닌 군 검찰이 그대로 맡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 관계자는 군사재판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오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사건을 이첩받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지휘관들 재판을 특검이 맡지 않을 경우 남은 내란 의혹과 이어질 외환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내란 특검이 군사재판을 맡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데는 특검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이유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법 조항끼리 서로 충돌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난감하다는 건데요.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군인이 다수 연루된 내란 사건 특성상 내란 특검법은 검사뿐만 아니라 군검사도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법 6조에서는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7조에서는 특검이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군검사가 직접 재판을 맡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만 보면 만약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첩되더라도 군검사가 직접 재판을 맡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MBN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재판 관할을 규정하는 다른 조항이 앞선 조항들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법 19조는 재판 관할에 대해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는 오직 검사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군검사가 특검에 파견된다 하더라도 민간법원에서는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간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민간법원으로 옮긴 전례가 없다는 점도 특검이 우려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특검법을 허술하게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체제가 다른데 그 특수성을 무시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의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특검법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SNS 글로 대응해왔지만 이번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각종 의혹들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협작 카르텔로 인한 것이었다고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뒤 처음으로 방송 유튜브에 나와 각종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김 후보자에게 수억 원의 돈을 뜯겨 투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부부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뭘 청탁을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해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결론은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들어줬는데. 김 후보자는 한 지역 주민이 자신의 이름을 팔아 이권 해결을 약속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았고 자신에게 돈을 줬다며 허위 투서를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0년 당 최고위원 활동을 하면서 중국 칭화대 석사를 받았다는 학위 논란도 해명했습니다. 월주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수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시험 다 보고. 시간을 쪼개가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수업을 들었다는 설명입니다. SNS에도 당시 정황을 설명하며 정치검찰과 쓰레기 협잡 카르텔로 불거진 의혹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번엔 김민석 후보자 모친 소유의 빌라를 둘러싸고 수상한 거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빌라에 과거 김 후보자가 참여한 사단법인 임원 출신 인사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달 만에 해지했고 이후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모가 잇따라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친 소유인데 현재는 김 후보자의 장모가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김 후보자가 대표로 활동한 비영리법인에서 이사를 지낸 건설업자 이모 씨가 김 후보 모친과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고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전세금 2억 원의 기간은 1년이었고 전세권자에는 법인명이 적혀 있는데 2달 뒤에 해지됐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된 직후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2억 5천만 원에 다시 전세 계약을 맺었고 또 1년 뒤에는 김 후보자의 장모가 다시 2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중개사 없는 사인 간 거래일 뿐더러 김 후보자와 이 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기간으로 보면 3중 계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각에선 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전세권을 설정했을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을지 모르니 이 집에다가 나중에 담보적 성격으로 이 전세권이라는 형태로 걸어놨을 수 있다는 거죠. 당사자인 김 후보자와 이 씨는 자금 출처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김 후보자 의혹은 여야 정치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소득 자료 내역을 공개하면서 자금 출처 소명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산 70억 원인 주진우 의원이 재산 2억 원인 김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득 금액 증명 내역입니다. 최근 4년간 국회의원 세비를 제외하고 신고된 소득은 1,420만 원입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4년간 추징금과 기부금, 자녀 학비 등에 지출했다고 확인된 돈만 13억 원에 달합니다. 1억 원 정도인 국회의원 연봉을 감안하면 8억 원 정도가 비는 셈입니다. 부의금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더 있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2020년 5월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입니다. 거액의 빚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출은 확인된 것만 13억 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석연치 않은 재산 증식 과정을 문제 삼으며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재산 70억 원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재산 2억에 불과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거울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는 증인 참고인 채택에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오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됩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최근 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수차례 과태료를 납부한 점과 대북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후보자는 방북 기록을 내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하다 뒤늦게 13번 방북했던 기록을 제출했는데 야당에서는 대북관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대화 여건 조성을 강조해왔던 이 후보자의 생각이 너무 북한에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남북 간에 전단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한 것이 4번입니다. 그리고 최초가 72년 1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야당의 친북 성향이라는 평가에 이 후보자는 북한을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는 평가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최근 5년간 16차례 과태료를 냈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속도 위반 등으로 총 73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MBN 뉴스 추유진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친부를 사칭하며 출판물을 낸 남성이 법정에서 허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제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 지방법원이 지난달 제니 측이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서를 인용했다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해당 남성이 출간한 AI 소설에서 비롯됐습니다. 제니가 자신의 딸이라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유포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됐는데요. 재판부는 해당 도서 전량 폐기와 SNS 계정에서 제니와 관련된 언급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팬들은 제니의 당당한 대응에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남성들이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차를 밀며 귀가하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논란입니다. 이곳은 중국 후베이성,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방향을 조정하고 뒤에서 차를 밀고 가는 3명의 남성들. 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촬영해 SNS에 올리며 술을 마셨지만 차를 몰지 않고 밀고 간 건 준법 정신이라고 적었는데요. 어찌됐든 음주운전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에 신박한 발상이라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황당하고 위험하다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30분에 걸쳐 약 500m를 밀고 갔다는데 여기에 중국 교통경찰은 뭐라 판단했을까요? 명백한 도로교통안전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네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발톱에 검은색 매니큐어를 바른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얼마 전 호날두는 SNS에 헬스장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예리한 눈을 가진 팬들, 검은색 발톱을 보고 당황했다고요. 패션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사실은 검은 매니큐어나 특수 코팅을 발라 세균과 박테리아로부터 발가락 손상을 방지하는 거라는데요. 운동선수들은 몇 시간 동안 땀에 젖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곰팡이 등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서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단순한 멋이 아닌 슈퍼스타의 철저한 자기관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밤중 휴가를 즐기던 남성들이 비비탄 총으로 반려견들을 겨냥했습니다. 총격은 무려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반려견 1마리가 죽고 3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남성 가운데 2명은 휴가 나온 현역 해병이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통을 벗고 휴가를 즐기는 남성들이 비비탄 총을 들고 쏘는 신용을 해보입니다. 펜션 옆 식당에 묶여있는 개들을 겨냥한 겁니다. 이 남성들은 사방이 컴컴해진 밤이 되자 실전에 들어갑니다. 랜턴이 장착된 비비탄 총을 들고 계집안에 있던 개들에게 조준 사격합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철없는 전쟁놀이에 반려견 1마리가 죽고 3마리가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개가 화를 당한 장소입니다. 계집안과 바깥으로 비비탄 수백 발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한 마리는 비비탄에 눈알이 파열됐다가 결국 호흡곤란으로 죽었고 다른 개들은 이빨이 부러지거나 몸 곳곳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명에 눈을 보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좀 엄벌이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가해 남성 3명은 모두 20대로 이 가운데 2명은 휴가를 나온 현역 해병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 후에 송치할 예정이며 군인 2명에 대하여는 군 수사단에 며칠 전에 이송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집이나 사무실, 차 안에서 디퓨저 많이들 쓰시죠. 좋은 향기 덕에 기분은 좋아지지만 오래 맡아도 괜찮은 건지 건강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몸에 해로운 건지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한범수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실내 공간에 놓는 디퓨저입니다. 좋은 향기를 퍼뜨려 탈취 효과가 있는 데다 설치도 간단해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빨래가 덜 마른 냄새나 악취나 냄새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종류가 많이 다양하게 나와서 취향에 맞게. 하지만 강한 자극 때문에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밀폐된 곳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천연이 아닌 화학 디퓨저에는 공통적으로 알코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을 퍼뜨리고 오래 유지하도록 해주지만 이 성분 때문에 신경계와 심혈관계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또 기관지를 자극하고
심하면 폐 염증까지 일으킵니다. 알레르기 환자나 천식 환자의 경우에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퓨저를 사용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 해외 연구 내용도 비슷합니다. 대만에서 20, 30대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1시간 이내에선 혈압과 심박수가 완화됐지만 1시간을 넘기니 오히려 혈압과 심박수가 증가했고 자율신경까지 활성화됐습니다. 그렇기에 디퓨저를 쓸 때는 한두 시간에 한 번씩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실이나 부엌처럼 길게 자주 머무는 공간보다 신발장이나 옷장, 화장실 등에 두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증발이 빨라지기에 소량의 디퓨저를 두는 게 낫습니다. 많은 양을 놓으면 공기 중 디퓨저 농도가 지나치게 짙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디퓨저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므로 건강한 활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의 주택가에 도둑이 들었는데요. 동네가 꽤나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뻔뻔하게 자유시간을 즐기다 떠났다고 합니다. 도둑의 정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집에 느닷없이 검은 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17살 된 개가 지키고 있었군요. 침입하려는 곰과 집을 지키려는 개의 대치는 잠시 이어졌는데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개는 벗어났고 곰은 제 집인 양 이 집과 다른 집의 주방을 습격해 피자와 베이컨 등 냉장고 속을 싹쓸이했다고 합니다. 먹었으니 쉬기도 해야죠. 곰은 인근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까지 즐겼고 이 동네에서 몇 시간이나 머물다 도망쳤다고 하네요. 어릴 적 종이 인형에 종이 옷을 입히며 놀았던 추억 있는 분들 계실 테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종이 옷들을 만든 작가가 있다는데요. 그녀의 작업실로 함께 가봅니다. 순백의 투피스부터 형형색색의 원피스까지 다양한 옷이 전시된 이곳. 옷가게냐고요? 아닙니다. 백이의 세계적인 예술가 이자벨드 보르그라브의 작업실인데 지난해 고인이 된 그녀의 대표작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조형미에 특히 종이로 만든 의상들이 유명한데요. 아쉽지만 입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명품 브랜드와 작업을 하기도 했고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웨딩드레스 종이복 제품도 제작한 바 있다는데요. 그녀의 작품 68점은 곧 경매에 붙여져 총 50만 유로, 8억 원 정도에 낙찰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밤중 해발 4,200m가 넘는 산 정상에서 번개를 맞을 확률 얼마나 될까요? 눈앞이 캄캄할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 산 정상과 맞닿은 하늘에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서서히 내려오면서 눈밭에 내려왔는데 구조 헬리콥터입니다. 지난주 콜로라도의 토리스 피크 정상에서 등산객 2명 중 1명이 번개를 맞고 의식을 잃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구조된 헬기를 띄우기 위험한 밤중에도 무사히 산 정상에 착륙해 이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콜로라도 역사상 4,200m가 넘는 곳에서 헬기로 구조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구조된 등산객들은 다행히 무사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감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서울 아파트가 팔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만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지방과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이촌역과 인접한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24억 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보다 4억 원 넘는 가격에 낙찰되면서 감정가 대비 실제로 팔린 가격의 비율을 뜻하는 매각가율이 122%를 기록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포함해 지난 16일까지 매각가율 100%가 넘는 경매 건수는 24건으로 벌써 한 달 평균 수준에 달합니다. 지금
추정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도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반면 지방은 정체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69.4%포인트 높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중국과 일본을 크게 웃도는 격차입니다. 지방의 공급이 넘치면서 미분양이 누적되고 서울 집값만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또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이런 기대 심리를 증폭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창용 총재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구체적인 공급안과 젊은 층의 수도권 유입을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여행자 보험 가입 건수가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급액이 가장 많았던 건 현지 병원을 이용한 치료비였는데 해외 실손 의료비는 1년 전보다 17.6% 늘어난 50억 1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숙소를 예약했다가 중복 예약을 이유로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화나 현장 예약이 바로 반영되지 않거나 여러 앱을 통해 동시에 여러 건 예약이 접수되면서 중복 예약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중복 예약 피해 건수는 307건으로 4년 만에 4배 넘게 늘었는데 소비자 상담센터는 전화로 예약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고성능 컬러 프린터가 늘면서 화폐 위조범의 나이가 10대 등 젊은 층으로 확산하고 SNS 같은 새로운 유통 채널도 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위조 지폐 발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제조와 유통 양상은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늘리고 전 국민 홍보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손흥민의 거취가 한국에서 열리는 토트넘의 친선 경기 이후 결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사우디 프로리그 3곳의 구단이 오일머니를 앞세워 손흥민 영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전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주장이 정말 사우디로 가는 걸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BBC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며 거취는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가 끝나고 나서 결정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달 팀에 합류하는 손흥민은 7월 31일 홍콩에서 아스널과 맞붙은 뒤 8월 3일 서울로와 뉴캐슬과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보통 프리시즌 투어에는 핵심 선수의 출전을 계약에 못 박는 만큼 축구계에서는 손흥민의 뉴캐슬전 출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이적을 선택한다면 뉴캐슬전이 토트넘 주장으로서 사실상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아닌 다른 행선지로는 우상인 호날두가 뛰었던 알나스르 등 사우디 팀이나 은사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친정인 독일 레버쿠젠 등이 거론됩니다. 우승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손흥민이지만 이번에는 이별의 기운이 어느 때보다 짙은 상황입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에 남아 또 다른 역사를 쓸지 아니면 팀의 전설로 화려하게 떠날지 손흥민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작은 더 뜨거울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부터 일시 중단했던 외국인 유학생과 연수생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가운데 본인의 SNS 계정 게시물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격 장마를 앞두고 오늘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3도, 원주와 경주를 비롯한 내륙 지방은 34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주뿐 아니라 전국이 한꺼번에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비는 오늘 오후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수도권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강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 중부와 전북 지방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120mm 이상, 충남과 전북 북부 지방에 100mm 이상,
그 밖에 남부 내륙 지방으로도 많게는 8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2.8도, 대구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대구 33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중부지방의 비는 주말인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의 비는 다음 주까지도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